새벽 5시, 시장의 하루는 나보다 먼저 시작된다. 어둠 속에서 트럭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고 상인들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골목을 채운다. 나는 윤재의 잠든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보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닫았다. 10살이 된 아들은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깊게 잠들어 있다. 내 이름은 김미정. 올해 28이다. 고아원에서 자라 18배 결혼했고 20에 윤재를 낳았으며 22에 남편을 잃었다. 벌써 6년 전 일이다. 시장으로 가는 길에 나는 항상 같은 생각을 한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은 분명하다. 나는 윤재의 엄마이고 이 작은 좌판이 우리 모자의 전부다. 미정아, 또 일찍 나왔네. 옆 좌판의 순금 언니가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언니는 나보다 10살이 많지만 이 시장에서는 내가 먼저 자리를 잡았기에 모두가 나를 미정이라고 부른다. 언니도 일찍 나오셨네요.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장사 잘 될 것 같아요. 나는 손수레에서 수세미와 행주, 그리고 각종 생활용품들을 꺼내 진열하기 시작했다. 수세미는 크기별로, 행주는 색깔별로 정리한다. 손님들이 보기 좋게, 고르기 쉽게. 이런 것들을 순금 언니가 처음 와서 가르쳐 주었다.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다. 남편이 광산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시아버지마저 돌아가신 후 물려받은 작은 유산으로 이 좌판을 마련했다.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뭘 팔아야 할지, 어떻게 손님을 상대해야 할지, 가격은 어떻게 매겨야 할지. 미정아, 장사는 마음이야. 손님한테 정을 주면 다시 찾아와. 수세미는 질이 좋아야 해.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거든. 행주는 물 빠짐이 좋은 걸로 해야 돼. 그래야 단골이 생겨. 순금 언니와 다른 상인들이 하나둘씩 가르쳐 주었다. 시장은 냉혹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따뜻한 사람들이 많았다. 아마 다들 비슷한 처지라서 그런 것 같다. 그렇게 6년을 버텼다. 벌이는 많지 않지만 윤재와 둘이 먹고 살기에는 충분했다. 무엇보다 나는 책을 읽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다. 고아원에서 자랄 때부터 책이 좋았다. 다른 아이들이 놀 때도 나는 도서실에 앉아 있었다. 미정아, 너는 왜 맨날 책만 봐? 친구들이랑 놀지. 원장 수녀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책이 더 좋았다. 글자를 배우고 이야기를 읽으면서 세상이 넓다는 것을 알았다. 책 속에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수많은 세계가 있었다. 지금도 장사가 끝나면 윤재와 함께 도서관에 간다. 윤재는 숙제를 하고 나는 소설책을 빌려 읽는다. 요즘은 조정래의 태백산맥을 읽고 있다. 분단의 아픔을 그린 대하소설이다.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엄마,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책 많이 읽을 거야. 그래, 윤재야. 책을 읽으면 세상이 넓어져. 엄마가 못 해준 공부를 윤재가 많이 해야지. 윤재는 정말 착한 아이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부터 하고 시장에 나와서 내 일을 도와주기도 한다. 손님들에게 인사도 잘하고 물건 정리도 도와준다. 그런 윤재를 보면 가슴이 뿌듯하면서도 미안하다. 아빠 없이 자라면서도 이렇게 밝게 웃어주는 게 고마우면서도 더 좋은 환경에서 키워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특히 윤재의 목에 걸린 십자 목걸이를 보고는 모두들 예쁘다고 한다. 그 목걸이는
내가 고아원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유일한 물건이다. 원장 수녀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고아원에 맡겨질 때 이미 목에 걸고 있었다고 한다. 은으로 만든 작은 십자가였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빛이 바랬다. 십자가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뭔가 새겨져 있었지만 너무 흐려져서 읽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소중한 보물이었다. 어쩌면 내 부모가 남겨준 유일한 흔적일지도 모르니까. 윤재가 태어났을 때 나는 그 목걸이를 아들에게 걸어주었다. 윤재야, 이건 엄마가 너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이야. 할머니, 할아버지는 없지만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봐 주실 거야. 남편의 장례식 때도 그 목걸이가 위안이 되었다. 윤재를 업고 관 앞에 섰을 때 목걸이가 햇빛에 반짝이는 걸 보며 생각했다. 어디선가 우리를 지켜보는 분이 계실 거야. 우리 모자를 혼자 두지 않으실 거야. 그런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 줄 알았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저녁에는 윤재와 함께 도서관에 가고 밤에는 책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소소하지만 평화로운 일상 말이다. 하지만 운명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그날은 유난히 손님이 많았다. 주말이라 그런지 가족 단위로 시장을 구경 나온 사람들이 많았다. 나는 분주하게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다. 이 수세미 얼마예요? 개당 1,000원이에요. 5개 사시면 4,000원에 드릴게요. 품질은 어때요? 직접 써보세요. 거품도 잘 나고 오래 써요. 만족 안 하시면 바꿔드릴게요. 그럼 5개 주세요. 나는 깨끗한 비닐봉지에 수세미를 넣어드리면서 미소를 지었다. 이런 소소한 거래 하나하나가 우리의 생계였다. 그때였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의 사람들이 내 좌판 앞에 섰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1명과 그를 따르는 듯한 젊은 남자들 2명. 분명히 이 시장 사람들은 아니었다. 옷차림부터가 달랐다. 정장은 비싸 보였고 구두도 반짝반짝 윤이 났다. 특히 가운데 서 있는 남성은 범상치 않은 기품이 있었다. 머리는 반백이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기운이 살아있었다. 키도 크고 어깨도 넓었다. 무엇보다 그의 옷차림과 시계를 보니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뭘 파세요? 그가 정중하게 물었다. 목소리도 품위가 있었다. 아마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인 것 같았다. 수세미랑 행주, 그리고 생활용품들이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 구경하는 거예요. 이 시장이 오래됐다고 해서 한번 둘러보고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 이런 사람들이 온다. 시장 구경을 나온 부자들. 대부분은 구경만 하고 아무것도 사지 않는다. 하지만 기분 나쁘지는 않다. 구경하는 것도 자유니까. 그런데 그 남자는 내 좌판을 유심히 둘러보고 있었다. 수세미 하나하나를 보고 행주도 만져보고 심지어 가격표까지 자세히 들여다봤다. 정말 사려는 건가 싶었다. 그때 윤재가 학교에서 돌아와 내 옆에 섰다. 엄마, 다녀왔어요. 윤재야. 숙제는 다 했어요. 도와드릴까요? 윤재는 늘 그랬듯이 내 옆에 서서 손님들에게 밝게 인사했다. 정말 예의 바른 아이다. 나는 윤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중년 남성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윤재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갑자기 아들의 목걸이에 시선을 고정했다.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얼굴이 하얘졌다. 그 목걸이.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나는 이상해서 윤재를 보았다. 평범한 십자 목걸이가 뭐가 그리 특별한지 모르겠다. 아, 이거요? 우리 윤재가 어릴 때부터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서 구한 건가요? 그의 질문이 너무 급박했다. 목소리에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내 사연을 다 말하기가 조심스러웠다.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계속해서 윤재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목걸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놀라움, 반가움, 그리고 슬픔. 아저씨, 이 목걸이가 예뻐요? 윤재가 천진하게 물었다. 응, 아주 예쁘다. 정말 예쁜 목걸이구나. 그의 눈에 왜인지 눈물이 맺혀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순한 목걸이 하나를 보고 왜 저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걸까? 뭐 사실 거 있으세요? 나는 다시 물었다. 계속 서 있기만 하니까 뭔가 어색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는 거니까요. 그는 한참을 더 서 있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돌아서서 우리를 바라봤다. 그 시선이 왠지 간절해 보였다. 마치 헤어지기 싫어하는 사람처럼. 혹시 이 근처에서 오래 사셨나요? 그가 다시 돌아와서 물었다. 네, 여기서 장사한 지 6년 됐어요. 그 전에는 어디서 사셨어요? 너무 사적인 질문이었다. 나는 경계심이 들었다. 왜 이런 걸 묻는 걸까? 죄송하지만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지. 아, 죄송합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그는 머뭇거리다가 결국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그 후로도 계속 돌아서서 우리를 바라봤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다. 엄마, 저 아저씨 이상해요. 윤재도 같은 생각이었나 보다. 응,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윤재야, 혹시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이 말 걸면 조심해야 해. 네, 알겠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그 남자에 대한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다. 윤재의 목걸이를 보는 그의 눈빛이 너무나 강렬했다. 마치 그 목걸이를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아니, 본 적이 있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며칠 후 순금 언니가 내게 말했다. 미정아, 너희 며칠 전에 온 그 사람들 말이야. 네, 왜요? 내가 물어봤더니 대성그룹 회장이래. 한혜자 회장. 대성그룹이요? 나는 깜짝 놀랐다. 대성그룹이라면 신문에서 자주 보는 이름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기업 중 하나였다. 건설, 유통, 금융까지 손대지 않는 분야가 없다고 할 정도로 큰 회사였다. 그런데 왜 그런 분이 여기에? 글쎄, 시장 재개발 때문에 온 것 같은데. 투자 검토차 온 거래. 그런데 너희 좌판에서 한참 서 있었다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개발 투자 검토라. 그럴 듯한 이유였다. 하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투자 검토를 하러 온 사람이 왜 윤재의 목걸이를 그렇게 유심히 봤을까?
그리고 일주일 후 그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혼자 왔다. 정장 대신 평범한 셔츠와 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다. 아마 뭘 입어도 남다를 것 같았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타고난 품격이라고 할까. 그는 내 좌판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망설이는 것 같더니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왔던 사람입니다. 아, 네. 기억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나는 주저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중요한 얘기라니. 좋은 얘기일 리는 없을 것 같았다. 무슨 얘기인데요? 여기서는 사람이 많아서요. 근처 찻집에서 차 한잔 하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장사를 해야 해서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다.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마침 순금 언니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말했다. 미정아, 내가 잠깐 봐줄게. 가서 얘기해봐. 하지만 괜찮아. 어차피 오후에는 손님도 별로 없어. 결국 나는 그를 따라 시장 입구의 작은 찻집으로 갔다. 윤재는 학교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시간이었다. 찻집은 조용했다. 오후 시간이라 손님도 많지 않았다. 그는 내게 커피를 주문해 주고 자신도 커피를 시켰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다.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제가 누군지 아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금 언니가 대성그룹 회장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저는 한혜자입니다. 한혜자. 신문에서 몇 번 본 이름이었다.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을 이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왜 나 같은 평범한 사람과 마주 앉아 있는 걸까? 그런데 왜 저를?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 무슨 할 말이 있으신지.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미정이요. 김미정. 그럼 결혼하기 전 성은? 나는 잠시 멈췄다. 이런 질문을 받을 줄 몰랐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성도 그때 지어진 거고요. 한혜자의 얼굴이 하얘졌다. 커피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고아원에서요? 네. 3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죠? 한혜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깊게 숨을 쉬었다. 뭔가 중대한 말을 하려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그 목걸이 말인데요. 아드님이 하고 있는 그 목걸이. 네. 그 목걸이를 어디서 구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제가 고아원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거예요. 원장 수녀님 말씀으로는 제가 고아원에 맡겨질 때 이미 목에 걸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혜자는 이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왜 우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그게 정말일까요? 왜 그러세요? 갑자기 우시면. 미정 씨, 죄송하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 목걸이는 제가 30년 전에 잃어버린 딸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하얘졌다.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았다. 뭐라고요? 30년 전
저에게는 3살 된 딸이 있었어요. 이름은 혜은이었어요. 어느 날 시장에서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아이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그 아이가 목에 걸고 있던 게 바로 그 십자 목걸이였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미정 씨, 혹시 몇 년 몇 월에 태어나셨는지 알아요? 그건 정확히는 모르지만 1947년 어느 봄이라고 수녀님이 그러셨어요. 맞아요. 제 딸도 1947년 4월에 태어났어요. 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건가?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현실에서. 아니에요. 이건 우연이에요. 그런 목걸이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미정 씨, 그 목걸이 뒷면을 보세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을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다. 정말로 목걸이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너무 흐려져서 읽을 수가 없었다. 혜은이에게 사랑하는 아빠가라고 새겨져 있어요. 한혜자가 말했다. 나는 목걸이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다. 정말로 그런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다. 미정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을. 그리고 아드님을 보니까 제 어릴 때 모습과 너무 닮았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무 충격적이었다.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죄송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어요. 그런 일이 있을 리 없어요. 미정 씨, 제발 한 번만 확인해 봐요. DNA 검사를 해보면 확실해질 거예요. 싫어요. 저는 그냥 김미정이에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나는 찻집을 뛰쳐나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정말 내게 일어날 수 있는 건가? 시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다. 내가 재벌의 딸이라니. 그럼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없었다는 건가? 윤재도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었다는 건가?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까지의 내 인생은 뭐가 되는 건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온 30년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한혜자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목걸이의 비밀, 30년 전에 잃어버린 딸, DNA 검사.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내가 한혜자의 딸일 수 있을까? 며칠 동안 한혜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계속 그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 내가 재벌의 딸이라니. 윤재가 물었다. 엄마, 왜 요즘 계속 멍해요? 아니야, 윤재야. 그냥 생각할 일이 있어서. 무슨 생각이에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10살짜리 아이에게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다. 그냥 어른들 일이야. 하지만 윤재는 똑똑한 아이였다. 저번에 온 그 아저씨 때문이에요? 어떻게 알았어? 그 아저씨가 갔다가 엄마가 이상해졌거든요. 혹시 우리한테 나쁜 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나는 윤재를 안았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했다. 설령 한혜자의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싶었다. 윤재야, 엄마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네, 엄마. 저도 엄마 지켜드릴게요. 순진한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일주일 후 한혜자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미정 씨, 이것 좀 봐주세요.
봉투에서 나온 것은 낡은 사진 한 장이었다. 30년 전에 찍힌 듯한 흑백 사진이었는데 젊은 여자가 3살 정도 된 여자아이를 안고 있었다. 그 아이의 목에는 십자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이게 제 딸 혜은이 사진이에요. 잃어버리기 직전에 찍은 마지막 사진이에요. 사진 속 아이는 정말로 윤재와 닮아 있었다. 아니, 어린 시절에 나와도 닮아 있는 것 같았다. 특히 눈매가 비슷했다. 미정 씨, 제발 한 번만 검사해봐요. 확실히 하자고요.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요. 그럼 당연히 제 딸로 모셔야죠. 30년 동안 못다 한 사랑을 다 드리고 싶어요. 싫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저는 김미정이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윤재와 함께 이렇게 살면 돼요. 하지만 미정 씨, 당신은 제 딸이에요. 당연히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죠. 좋은 환경이 뭐예요? 돈 많은 게 좋은 환경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저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윤재와 함께 있으면 그걸로 돼요. 제발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30년 동안 제가 얼마나 후회하며 살았는지 아세요? 하루도 딸 생각 안 한 날이 없었어요. 한혜자의 목소리에 절절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나는 마음을 바꿀 수 없었다. 제발 저희를 그냥 놔둬주세요. 저희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그때 윤재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엄마, 또 그 아저씨가 왔네요. 윤재는 한혜자를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봤다. 아이가 불안해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윤재야, 인사해. 할아버지세요. 한혜자는 윤재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었다. 안녕, 윤재야. 할아버지가 선물 사줄까? 괜찮아요. 저희는 필요한 거 없어요. 윤재야, 할아버지랑 친하게 지내면 안 될까? 엄마가 조심하라고 했어요. 윤재의 차갑고 단호한 반응에 한혜자는 더욱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윤재야, 집에 가자. 네, 엄마. 우리가 돌아서는데 한혜자가 뒤에서 말했다. 미정 씨, 생각해 보세요. 윤재를 위해서라도요.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생각해 볼 것도 없었다. 우리는 지금 그대로가 좋았다. 그런데 그날 밤, 윤재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다. 엄마, 머리가 아파요. 체온을 재보니 39도가 넘었다. 급하게 병원에 데려갔더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입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뭐가 잘못된 건가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혈액 검사 결과가 좀 이상해요. 백혈구 수치가 높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윤재는 내 전부였다.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선생님, 정말 심각한 건가요? 지금 단계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일단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죠. 입원비며 검사비며 돈이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다행히 시장 사람들이 도와주었다. 순금 언니를 비롯해서 여러 상인들이 돈을 모아주었다. 미정아, 걱정하지 마. 윤재는 튼튼한 아이야. 금방 나을 거야. 그래, 우리가 다 도와줄 테니까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마. 시장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났다. 이런 게 진짜 가족이 아닐까 싶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윤재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같았다. 열은 계속 내리지 않았고 식욕도 떨어졌다. 엄마, 저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침대에 누워서도 나를 걱정하는 윤재를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그때 한혜자가 병원에 나타났다. 어떻게 여기를 알고? 시장에서 들었어요. 윤재가 아프다고. 그는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더니 내게 왔다. 미정 씨, 서울대학병원으로 옮기는 게 좋겠어요. 거기 제가 아는 최고의 소아과 교수가 있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왜 그렇게까지 해주세요? 한혜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윤재가 제 외손자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설령 아니라고 해도 아픈 아이를 그냥 둘 수는 없어요.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윤재의 건강이 가장 중요했다. 알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치료비는 나중에 제가 다 갚을게요. 그리고 윤재가 나으면 우리는 다시 원래대로 살 거예요. 한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일단 윤재부터 치료합시다. 서울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다. 급성 감염증이었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금세 나을 수 있다고 했다. 다행이에요. 위험한 단계는 아니에요. 일주일 정도 입원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의사의 말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그 기간 동안 한혜자는 매일 병원에 왔다. 윤재에게 책을 읽어주고 함께 게임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사다 주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윤재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이 책 재밌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어릴 때도 이런 책을 좋아했단다. 정말요? 할아버지도 책을 좋아해요? 응, 아주 좋아해. 윤재처럼.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한혜자는 정말 좋은 사람 같았다. 진심으로 윤재를 걱정하고 있었고, 나에게도 따뜻하게 대해 주었다. 어느 날 저녁, 윤재가 잠든 후 한혜자가 말했다. 미정 씨, 이제 DNA 검사를 해볼까요? 정말 해야 하나요? 확실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로를 위해서도. 나는 고민했다.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궁금했다. 정말 내가 그의 딸일까? 30년 동안 알지 못했던 내 뿌리를 찾을 수 있을까? 알겠어요. 해보죠.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정말 길었다. 윤재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불안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만약 정말 한혜자의 딸이라면? 그리고 드디어 결과가 나왔다. 99.9% 일치합니다. 확실히 부녀간이 맞습니다. 의사의 말에 나는 현실감이 없었다. 정말이었다. 나는 한혜자의 딸이었다. 30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진실이었다. 한혜자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혜은아, 내 딸 혜은아. 저는 미정이에요. 혜은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널 지키지 못해서. 나도 눈물이 났다. 30년 동안 품어왔던 궁금증이 해결되는 순간이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드디어 알게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다. 그럼 지금까지의 내 인생은 뭐였을까?
김미정으로 살아온 30년은? 아버지, 저는 어떻게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날 시장에 장 보러 갔었어. 내가 뭔가를 보고 싶다고 해서 잠깐 내려놨는데 그 순간 사람들 틈에서 사라져 버렸어. 온 동네를 뒤져도 찾을 수 없었어. 그럼 저를 찾으려고 하셨겠네요. 당연하지. 경찰에도 신고하고 사람들도 총동원해서 찾았어.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없었어. 마치 하늘로 증발해버린 것 같았어. 한혜자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때 사람들이 아이들을 유괴해서 다른 지역으로 팔아넘기는 일이 종종 있었어. 아마 내가 그런 일을 당한 것 같아. 그럼 고아원에는 어떻게? 유괴범들이 아이가 너무 어려서 키우기 어렵다고 생각했나 봐. 그래서 고아원에 버린 거겠지. 말이 되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내가 고아원에서 자라게 된 거구나. 혜은아, 이제 집으로 가자.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하지만 나는 머뭇거렸다. 아버지,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뭔가 준비. 30년 동안 김미정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한혜인이 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한혜자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해도 돼. 시간을 가져도 괜찮아. 하지만 나는 또 다른 걱정이 있었다. 아버지 가족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가족들? 아버지에게는 다른 자녀들도 있으시잖아요. 갑자기 잃어버린 딸이 나타나면 한혜자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사실 그것도 걱정이야. 우리 집안에는 이미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무슨 사정인데요? 회사 후계자 문제야. 내가 돌아오면 상속 구도가 바뀔 수도 있어. 나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내가 단순히 잃어버린 딸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거대한 재산의 상속자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아버지,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뭘 원하지 않아? 재산이나 상속 같은 거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혜은아, 넌 내 딸이야. 당연한 권리가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김미정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윤재랑 함께 시장에서 장사하면서요. 한혜자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나를 강요하지는 않았다. 알겠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하지만 가끔은 아빠를 만나러 와줘. 네, 그럴게요. 그렇게 우리는 조심스럽게 관계를 시작하기로 했다. 갑작스럽게 모든 걸 바꾸지 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서. 하지만 한혜자의 가족들은 생각이 달랐다. 며칠 후 한혜자의 아들 한민우가 병원을 찾아왔다. 그는 30대 중반의 냉정해 보이는 남자였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군요. 그의 말투는 차갑고 적대적이었다. 저는 주장하는 게 아니라 DNA 검사 결과를 봤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30년 동안 어디서 뭘 하고 살았는지, 정말 우리 가족이 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죠. 나는 그의 말에 상처받았다. 자격이라니. 내가 뭔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민우야, 그만해. 한혜자가 아들을 제지했다. 아버지, 이건 우리 가족의 문제예요.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혜은이는 내 딸이야. DNA 검사로 확인됐잖아. 그래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죠. 회사 일도 있고. 결국 한민우는 나에게 말했다. 당신이 정말 우리 가족이 되고 싶다면
제대로 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요. 그리고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회사나 재산에는 관심 없다는 각서를 써주세요. 민우야. 한혜자가 화를 냈지만 나는 상관없다고 했다. 괜찮아요, 아버지. 저는 원래 그럴 생각이었어요. 각서를 쓰는 것쯤은 문제 없었다. 어차피 나는 재산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한민우의 태도를 보면서 깨달았다. 내가 이 가족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한혜자의 집으로 처음 초대받은 날, 나는 정말 긴장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있는 거대한 저택이었다. 대문부터가 우리 집 크기만 했다. 혜은아, 우리 집이야. 한혜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나는 어색했다. 이런 곳이 내가 원래 살아야 했던 곳이라니. 집 안에서 한혜자의 아내 정숙과 막내 아들 민수를 만났다. 정숙은 50대 중반의 우아한 여성이었고, 민수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내가 인사하자 정숙은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다. 어서 와.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지만 그 미소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았다. 민수는 대놓고 신경 쓰이는 표정이었다. 누나 맞아요? 응, 내 누나야. 이상해요. 갑자기 누나가 생기다니. 어색한 분위기였다. 나도 갑자기 가족이 되라고 하니 어색했는데 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저녁 식사는 더욱 어색했다. 이런 큰 식탁에서 이렇게 많은 반찬으로 식사를 해본 적이 없었다. 숟가락과 젓가락도 은으로 만든 고급품이었다. 혜은아, 많이 먹어. 한혜자가 계속 음식을 권했지만 목에 넘어가지 않았다. 아버지, 저는 윤재와 함께 살고 싶어요. 윤재도 여기서 같이 살면 되잖아. 하지만 혜은아, 30년 동안 못 해준 것들을 보상해주고 싶어. 좋은 옷도 사주고 좋은 음식도 먹이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저는 지금도 충분해요. 윤재와 시장에서 사는 게 좋아요. 정숙이 입을 열었다. 하지만 혜은아, 내가 우리 딸인 이상 여기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김미정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 말 하지 마. 넌 한혜은이야.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나는 일어섰다. 죄송해요. 저는 집에 가야겠어요. 혜은아, 기다려. 한혜자가 따라 나왔다. 미안해.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해서. 아니에요, 아버지.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지금의 삶이 좋아요. 그럼 천천히 하자. 가끔씩만 만나자. 네, 그렇게 해요. 그 후로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혜자를 만났다. 보통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혜자는 내가 잃어버린 30년 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혜은아, 내가 고생 많이 했구나.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고아원에서도? 네, 수녀님들이 정말 잘해주셨어요. 특히 요세피나 수녀님은 저에게 글 읽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책도 많이 읽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책을 좋아하는구나. 네, 아마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한혜자는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었다. 어느 날 한혜자가 특별한 제안을 했다. 혜은아, 글을 써보는 게 어때? 글이요? 응, 내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자.
고아원에서 자란 이야기, 시장에서 장사한 이야기, 윤재를 키운 이야기. 누가 그런 평범한 이야기에 관심 있겠어요? 평범하지 않아.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야. 사람들이 읽으면 위로받을 거야. 나는 망설였다. 글을 써본 적이 없었다. 저는 글쓰기를 잘 모르는데 배우면 돼. 내가 좋은 선생님을 소개해 줄게. 결국 나는 글쓰기를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재미있어졌다. 내 인생의 이야기들을 글로 쓰면서 새롭게 정리할 수 있었다. 윤재도 내가 글 쓰는 것을 응원해 주었다. 엄마 책 나오면 자랑할 거예요. 아직 책이 나올지 모르는데 꼭 나올 거예요. 엄마 이야기는 정말 멋있거든요. 6개월 후 드디어 내 첫 번째 책이 출간되었다. 제목은 목걸이의 비밀, 30년의 기다림이었다. 책 출간 기념회를 한혜자가 준비해 주었다. 시장 사람들도 모두 초대했다. 미정아, 정말 대단하다. 우리 미정이가 작가가 되었네. 순금 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언니,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뭘 도와줬어? 다 내가 잘한 거지. 출간 기념회에는 한혜자의 가족들도 왔다. 민우도 와서 축하해 주었다. 누나, 축하해요. 책 재밌게 읽었어요. 정말. 네, 특히 윤재 키우는 이야기가 감동적이었어요. 민우의 태도가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았다. 아마 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게 된 것 같다. 정숙도 다가와서 말했다. 혜은아, 미안해. 처음에 너무 차갑게 대해서. 아니에요, 어머니. 이해해요. 이제 정말 우리 딸 같아. 그날 밤 나는 한혜자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아버지, 감사해요. 모든 것을. 뭘 감사해 해. 아빠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해요. 한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혜은아, 아빠도 행복해. 정말 많이. 아버지, 저는 앞으로도 김미정으로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가끔씩 아버지 딸 한혜은으로도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하자.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가족이란 혈연관계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시장 사람들, 윤재, 그리고 이제 한혜자까지. 모두가 내 가족이었다. 책이 출간된 후 많은 독자들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작가님 책을 읽고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저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요. 제 어머니도 어려운 환경에서 저를 키워주셨는데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런 편지들을 받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이 기뻤다. 몇 개월 후 나는 두 번째 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시장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보기로 했다. 순금 언니, 철수 아저씨, 영희 아줌마. 그들 모두에게는 각자의 삶의 이야기가 있었다. 엄마, 이번엔 저도 책에 나와요? 윤재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다. 당연하지. 윤재가 주인공이야. 정말요? 와, 신난다. 윤재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다. 키도 많이 자랐고 얼굴도 한혜자를 많이 닮아가고 있었다.
성격도 착하고 공부도 잘해서 모든 어른들의 사랑을 받았다. 한혜자도 이제 할아버지 역할에 완전히 적응했다. 윤재의 학교 행사에도 참석하고 함께 영화도 보러 다녔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발표 잘했어요. 정말 우리 윤재가 최고야. 할아버지도 어릴 때 발표 잘했어요? 글쎄, 할아버지는 좀 떨렸는데 윤재가 더 용감한 것 같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행복했다. 윤재에게 할아버지가 생긴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다. 어느 날 한혜자가 특별한 제안을 했다. 혜은아, 장학재단을 만들어 보는 게 어때? 장학재단이요? 응, 내 이름으로. 고아원 아이들이나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도와주는. 나는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제 이름 말고 미정장학재단으로 해요. 미정으로. 네, 저는 김미정으로 더 많이 살았으니까요. 결국 미정장학재단이 설립되었다. 매년 100명의 어려운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나는 직접 아이들을 만나서 격려해 주기도 했다. 선생님,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책 쓰고 싶어요. 한 고등학생이 말했다. 그럼 지금부터 일기를 써봐. 매일매일 내 생각과 경험을 기록하는 거야. 네, 꼭 그럴게요. 이런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5년이 흘렀다. 나는 이제 5권의 책을 낸 작가가 되었다. 여전히 시장에서 살고 있지만 이제는 글쓰기가 주업이 되었다. 순금 언니가 좌판을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다. 미정아, 내가 유명해져서 우리 시장도 덩달아 유명해졌어. 언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다 내 실력이지. 윤재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다. 공부도 잘하고 글쓰기에도 재능이 있어서 장래가 기대된다. 엄마, 저도 나중에 작가가 될 거예요. 그래, 어떤 글을 쓰고 싶어? 엄마처럼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글이요. 한혜자는 이제 회장직을 민우에게 물려주고 윤재와 나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건강도 좋아지고 표정도 한결 밝아졌다. 혜은아, 아빠는 정말 행복해. 저도요, 아버지.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해. 정숙과 민우, 민수도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다. 명절 때마다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챙겨준다. 최근에는 내 책이 드라마로 만들어진다는 소식을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어서 기쁘다. 엄마, 드라마에서 저는 누가 연기할까요? 글쎄, 윤재를 닮은 예쁜 아이가 하겠지. 오늘도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있다. 이번에는 한혜자의 이야기다. 딸을 잃고 30년 동안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을 써보고 싶다. 창밖으로 시장의 분주한 모습이 보인다. 여전히 활기찬 사람들, 여전히 따뜻한 정이 오가는 곳. 이곳이 내 뿔이다. 목걸이는 지금도 윤재의 목에 걸려 있다. 이제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이어준 운명의 끈이다.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아버지와 딸을 만나게 해준 소중한 증표다. 가끔 생각한다. 만약 그날 한혜자가 시장에 오지 않았다면, 만약 윤재가 목걸이를 하고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만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운명이란 그런 것 같다. 언젠가는 만나게 되어 있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만나게 된다. 30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결국 만났다. 이제 나는 확신한다. 나는 김미정이면서 동시에 한혜은이다. 시장의 딸이면서 동시에 재벌의 딸이다. 그 어느 쪽도 포기할 필요가 없다. 모든 경험이 나를 만들었고, 모든 인연이 나의 가족이다. 엄마, 오늘 저녁에 할아버지 오신대요. 윤재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말했다. 그래, 뭘 좋아하시는지 알아봐야겠다. 할아버지는 엄마가 해주는 김치찌개를 제일 좋아하세요. 나는 웃었다. 그 비싼 요리들보다 내가 만든 소박한 김치찌개를 더 좋아한다는 한혜자. 역시 핏줄은 속일 수 없나 보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가족이 모일 것이다. 윤재, 한혜자, 그리고 나. 작지만 따뜻한 우리만의 시간을 보낼 것이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목걸이의 비밀이 밝혀졌고 30년의 기다림이 끝났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 말이다. 나는 다시 펜을 잡았다. 오늘도 써야 할 이야기가 많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가 되는 이야기들을.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언젠가 윤재도 자신만의 이야기를 쓰게 될 것이다. 할아버지와 엄마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을,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목걸이가 햇빛에 반짝인다. 30년 전 한혜자가 3살 딸에게 걸어준 그 목걸이가 이제는 그의 외손자의 목에서 빛나고 있다. 사랑은 이렇게 대를 이어 전해지는 것이구나. 나는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문장을 써 내려갔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될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